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정 2배 즐기기 선조특집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과연 선조는 무능한 임금이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제가 댓글들을 확인해봤는데 참 여러가지 의견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제 입장을 강조를 하자면요, 저는 선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선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선조가 이렇단 얘기예요. 단순히 바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리버리 하다가 수도 뺏기고 도망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조가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고, 특히 초기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도 있었고, 인재를 보는 안목도 있었고,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를 보면은 뭔가 기발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리더로서 갖춰야 될 책임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리더라는 것은요, 사실 리더라는 것은 꼭 유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더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자기 밑에 두면 되는 거예요. 단 그들을 내가 반드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서 주변 사람들, 즉 자기 부하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조는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평화 시기였으면은 선조의 이런 본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흔히 이런 법칙이 있어요. 10, 25 법칙이 있는데, 이거 그냥 좀 반쯤 농담을 하는 소리예요. 어떤 왕이든지 간에 집권 10년 차가 되면은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아무리 처음에 뭐 정통성이 없었네, 그냥 올라오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네 하더라도 집권 10년 차 정도의 짬밥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 25년 차쯤 가면요, 애지간한 왕들은 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쯤 가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후대에 나왔던 뭐 영조라든지 이런 인물들 보면은 집권 25년 차쯤 가면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진짜 집권 말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아주 모범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던 사람은 세종이 거의 유일합니다. 정조는 25년 되기 전에 죽었어요. 이분은. 선조가 그 붕당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전개됐던 그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있죠. 그 시점이 바로 선조 25년 무렵이에요. 그러면은 선조가 동서붕당이 그 당쟁이 굉장히 과열해지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던 시점이 바로 25년 넘어가서라는 겁니다. 뭐 알고 보면은 그 이전에 선조의 치적은요,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선조는요, 하나하나 자신의 그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아주 추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선조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시켰습니다. 그럼 광해군을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정을 해주지는 못한 망정 계속 끊임없이 견제를 하고 질투를 하고 광해군을 압박을 하고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선조는 광해군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요, 오늘 조금 이제 특이한 관점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제 선조의 이런 행동을 반개 콤플렉스에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학계에서도 거의 이제 정설적인 이론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선조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조의 어린 시절, 진짜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란 그 티가 여기서 팍팍 나는 것이다. 애정결핍이라고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애정결핍은 광해군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광해군하고 가장 유사한 인물을 한번 후대 인물 중에서 뽑아보라고 하면은 저는 사도세자를 많이 생각을 해요. 광해군하고 사도세자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적장자는 아니었어요, 둘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왕의 마음에 꼭 드는 대안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꼬이고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광해군과 사도세자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광해군이 제가 볼 땐 멘탈이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그걸 버티고서 왕이 올라왔던 거고, 사도세자는 그걸 못 버티고 중간에 주저앉는 그런 비극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애정결핍의 두 남자, 전 선조와 광해군, 이 두 사람 다 진짜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란 티가 팍팍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길래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그 개인사, 시시콜콜한 개인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아빠인 선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조가 왜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중종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쭉 내려왔어요. 세조의 대가 쭉 내려왔는데 연산군까지는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올라가게 되죠. 당시 이제 중종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었는데 진성대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올라가면서 중종 때부터 뭔가 좀 왕위 계승 구도가 약간 좀 이상해집니다. 일단 중종이 반정을 일으키고 왕이 올라갔다는 것부터가 사실 정상적인 계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요. 중종의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근데 이 단경왕후 신씨가 중종이 남편인 중종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중전이 돼야 되죠. 그런데 중전이 되지 못하고 폐위됩니다. 왜 폐위되냐면은 이 단경왕후 신씨의 아버지가 연산군하고 매부지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산군의 친족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숙청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반정 공신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죽였는데 중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중전이 되면은 중전이 못되게 하려고 결국에는 단경왕후 신씨를 폐위를 시킵니다. 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단경왕후 신씨가 혹시라도 아들을 낳았으면은 진짜 혹시라도 아들을 낳았으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쫓아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경왕후 신씨는 결국에는 폐위돼서 쫓겨난 다음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적장자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적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결혼을 하는데 그게 두 번째 와이프인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자, 장경왕후 윤씨인데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인종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와이프를 또 드리는데 그게 그 유명한 여인천하에 나오는 바로 문정왕후 윤씨죠. 윤, 그죠? 대윤, 소윤. 을사사화의 그 주축이 됐던 대윤과 소윤. 그 대결 구도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위 계승 구도가 여기서 또 꼬이기 시작해요. 그럼 인종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은 문정왕후 윤씨의 소생인 명종이 다음번 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도 좀 들어요. 중종이 뭐 반정으로 올라온 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연산군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중종이 그 첫 번째 와이프였던 단경왕후 신씨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고 만약에 이 단경왕후가 폐위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그러지 못하고서 첫 번째 부인이 쫓겨나게 되면서 근데 두 번째 또 일찍 죽었어. 그러면서 세 번째 부인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사이에서 권력 감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중종이 세상을 떴을 때 다음번 왕은 인종이 이어받습니다. 근데 인종은요, 왕이 된 지 반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픈 나머지 되게 효심이 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에 대해서도 그렇게 깍듯이 대했다고 그러죠. 너무 슬픈 나머지 음식을 끊고서 거의 자기를 학대하다시피 통곡을 하다가 반년 만에 사망했다는 설이 있고, 또 야사적 기록에 따르면은 문정왕후가 인종을 독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종이 결국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면서 명종이 올라오게 됩니다. 참 복잡하죠? 여기만 보더라도. 명종, 희대의 마마보이였는데 명종은 참 자기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 치마폭 속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로 마마보이였냐면은, 아니, 문정왕후가 그냥 왕인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 그걸 무시하고 막 그냥 신하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그냥 명종을 갖다 야단을 치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대요. 그럼 또 명종은 또 그걸 갖다 고군고군 또 따랐답니다. 나중에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지었는데 웬만한 역대 왕들을 무덤 못지않게 굉장히 의리하게 짓습니다. 그 무덤 이름이 뭐냐면, 이름 딱 되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태릉. 지금도 유명하죠, 그죠? 육군 사관학교하고 태릉 선수촌이 있는 바로 그곳. 그 태릉이 바로 문정왕후 윤씨의 묘소입니다. 그 다음에 명종의 무덤은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이에요. 이름이 묘 이름이 강릉인데 이게 강원도 강릉이 아니라 무덤 이름이 강릉이에요. 근데 이 강릉은요, 가는 길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강릉이 어디인지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명종이 살아생전에 문정왕후의
치마폭 속에서 놀아나더니 죽어서도 자기 어머니 치마폭 속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근데 이 명종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전 시간에도 얼핏 언급을 했지만 아들이 없어요. 물론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서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명종이 세상을 떠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여기가 이 적자 라인이 완전히 끝났어요. 전멸. 뭐 이게 갑자기, 그죠? 옛날에는요, 이런 경우에 이쪽이 죽었어도 이쪽이 살아있고, 만약에 이쪽이 죽었어도 이 아들이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적자 라인이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적자 라인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중종의 후궁이었던 창빈 안치의 아들, 바로 덕흥대원군. 그러니까 중종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서자가 되는 거죠. 그죠? 서자였던 덕흥대원군도 아니고 그 서자와 하동부 대부인의 정씨의 소생이었던 선조가 다음번 왕위에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은 서손이에요. 서손. 그 홍길동정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누나라 부르지 못하니 내가 진짜 치사하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홍길동이 집 뛰쳐나가잖아요. 그죠? 아니, 서자도 그렇게 차별을 받는데 이건 뭐 서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촌수도 멀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선조가 명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지는 제가 이건 일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상당히 기발한 재치를 발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종과 명종의 와이프 중전의 입봉을 받으면서 선조가 다음번 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선조가 이래요. 왜 아빠 사랑을 제가 못 받고 자랐냐고 하냐면은 선조가 8살 때 덕흥대원군이 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대원군. 대원군은 흥선대원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일 유명한 게 흥선대원군인데 대원군은 원래 누구한테 붙여진 칭호냐면은 보통 왕의 아빠는 보통 뭐예요? 보통 왕의 아빠는 왕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왕의 아빠가 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왕의 아빠가 왕이 아닌 경우에는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 덕흥대원군이죠. 덕흥대원군은 선조가 8살 때 세상을 뜹니다. 그러면요, 선조는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고, 선조가 그렇다고 해서 덕흥대원군의 첫째 아들이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이었어요. 알고 보면은 자기보다 이 왕위 계승권 서열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 많은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또 신분이 서손이야. 그 상황에서 이 선조가 어린 시절에 눈치를 좀 보고 자랐겠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불과 16이었어요. 물론 16이면 아주 어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자기가 리드를 할 정도의 나이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16살짜리 선조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이 선조는요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흔히 학계에서는 반개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계통이 적장자 계통이 아니라 멀리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반개예요. 여기에 대해서 선조는 콤플렉스가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도요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반개 콤플렉스도 맞기는 한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설명하기가 약간은 좀 까다로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조가 왜 광해군을 그렇게 미워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단순히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개 콤플렉스의 이론은 이런 거예요. 선조 자기가 적장자가 아닌 상태에서 왕위에 올라간 최초의 케이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였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사만큼은 적장자로 삼고 싶었다라는 것. 그래서 광해군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 이게 바로 반개 콤플렉스의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선조한테는 와이프가 그러면 어떻게 있었냐라고 하면요, 먼저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냐면은 의인 왕후 박씨입니다. 굉장히 현모양처였다고 그러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진짜 무자식 상팔자가 뭐 이게 좋은 건가 어쩐 건가 모르겠는데 중전한테 있어서는 절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끝까지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한 나머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선조의 후궁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선조의 후궁 중에서 공빈 김씨가 있어요. 그 공빈 김씨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임해군입니다. 이게 퍼스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광해군이에요. 세컨드죠. 그러면 선조는요, 광해군을 왕위에 앉히고 싶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서손이면서 덕흥대원군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왕이 올라가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런데 광해군 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후궁의 아들 서자, 거기다가 세컨드. 그럼 얘가 왕이 되면은 왕권이 흔들리는 건 불보듯 뻔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요게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러면은 선조가 의인왕후 박씨를 갖다 엄청나게 총해가지고 이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기를 학수고대 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선조가 그런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요. 신하들이 여러 번 이제 세자 건져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선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임해군 쟤는 문제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삼을 수가 없고, 광해군? 그럼 뭐 광해군이 뭐 그러면은 적당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직 중전과 내가 젊은데 아들이 나올 줄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밀었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보면은 선조는 적장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선조가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의인왕후 박씨가 아니라 바로 인빈 김씨입니다. 그 동생이 이제 김공양이는 아주 그냥 악질적인 간신배죠, 그죠? 인빈 김씨를 사랑했고, 이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신성군이에요. 그래서 선조가 누구를 그렇게 이뻐했냐면 신성군을 이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조가 정말로 광해군을 미워했던 이유가 반개 컴플렉스 때문만이었냐?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는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모두 하나 더해졌다. 바로 자식에 대한 편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란 게 여기서 티가 나오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애정 결핍을 어디다 쏟아붓냐면은 이뻐하는 자식한테 막 쏟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냐 해주면서. 물론 뭐 신성군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는 신성군 잘못은 아닌데, 선조가 여기서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선조가 은연중에 신성군을 밀어줄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결국 신성군은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조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돼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대안이. 아니, 자기는 좀 예쁜 자식한테 뒤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적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막 미루고 있었는데, 혹시 중전이 아이 낳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이라는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광해군을 세자로 일단 임명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선조가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은 슬슬 이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가 이겁니다. 광해군이 세자로 임명은 됐는데, 막상 임명은 됐는데 정식은 아니에요. 이게 또 정식 세자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광해군을 세자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하, 이제 광해군 저하를 슬슬 이제 공식적으로 세자로 임명을 하시죠. 그러자 선조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광해는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못 받지 않았냐? 그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다. 니들은 광해군이 세자가 못된 것만 눈에 들어오고 내가 와이프를 잃어버린 것은 눈에 안 들어오냐? 떼끼! 이놈들.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그죠? 이거 진짜 50 넘은 할아버지가 주책을 부려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합니다. 정식으로 두 번째 왕비를 드리는데, 의인왕후 박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두 번째 왕비를 드리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인목왕후 김씨. 후대 이제 인목대비라고 또 불리는 사람이죠. 여기서 선조가 광해군을 얼마나 미워했는지가 바로 나오는데, 당시 광해군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8이었어요. 근데 인목왕후 김씨가 이때 몇 살이었냐면은 19살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자기보다 9살 어린 새엄마라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죠? 5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거 너무했어, 이건 진짜. 19살짜리 소녀를 와이프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아들이 28인데 엄마가, 새엄마가 19이야. 이게 9살 차이야. 심지어 광해군의 와이프 세자비죠. 세자비도 이모광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며느리도 새엄마,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죠? 자, 선조가
임목왕후로 상당히 총애했었는데 그 총애한 정도가 좀 도가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임목왕후가요, 떡하니 또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진짜 광해군 입장으로서는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영창대군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이란 표현을 쓰면은 그것은 후궁소생이고, 대군이란 표현을 쓰면은 그거는 적장자라는 뜻입니다. 영창, 군이 아니라 영창대군이 드디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는데 그게 바로 드라마 화정의 주인공인 정명공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다 겪었던, 선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종에 이르는 거의 뭐 조선 중기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바로 그 정명공주를 낳습니다. 선조가요, 이제 이쪽은 다 끝났고 임목왕후와 그 소생들을 아주 금이야 오기야 이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자식 편애가요, 단순히 한 집안이었으면은 그냥 아유 쟤네 아빠는 진짜 편애가 너무 심해, 이 정도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국가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특정 자식을 밀어준다는 것은요, 그거는 상당히 엄청난 의미를 시사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창은 군도 아니고 대군입니다. 여기서 광해군의 입지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눈치 백단의 신하들, 이 정치 고수의 신하들도 당연히 이 구도를 갖다가 눈치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하들 사이에서도 줄타기의 시즌이 옵니다. 과연 영창대군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광해군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줄타기의 시즌이 오게 되는데, 그럼 당시 신하들은 파벌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그거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 때 붕당정시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붕당정시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이거는 징비록 특집에서 한번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동인과 서인으로 일단 갈라집니다. 그걸 을해당론이라고 하는데, 김효원과 심의겸이 그 두 사람이 쪼잔한 이야기로 진짜 아주 쪼잔한 이야기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철저히 갈라졌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뭐 율곡 이이 같은 경우는 서인으로 분류는 됐지만 본인은 그렇게까지 당파적인 색채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인과 서인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던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정여립의 옥사. 그때 이 정철 때문에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정철이 너무 이 동인들을 가혹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동인들이 이를 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철이 세자 건조 문제로 선조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좌천되자 결국에는 동인 측에서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정철을 사약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놓고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요. 남인은 류성룡을 비롯한 이원익, 이덕형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사약은 좀 아니지 않냐. 뭐 세자 건조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우리도 어느 정도 동의했던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타약은 좀 너무 과하다. 그에 비해서 북인 계통에 있었던 이산해, 홍여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 기회에 정철을 제거해야 된다. 정철이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걸 생각해봐라. 놔두면 정철은 반드시 우리를 아주 독사같이 진짜 물어뜯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북인과 남인은 갈라집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맞이하면서 당시 이제 북인의 영수였던 이산해는 실각을 당하게 돼요. 국정 운영을 똑바로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류성룡이 한동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류성룡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국 북인들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실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권을 일단 누가 장악을 하냐면은 이 북인 계통이 장악을 해요. 근데 이 북인 계통도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집니다. 자, 대북과 소북은 왜 갈라졌냐면은 누가 문제의 핵심이었냐면 바로 요 홍여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 드라마 KBS 징비록 보면은 홍여순 잘 나와요. 얼마나 이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인지. 공부는 잘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소양도 꽤 있었고 공부는 잘했는데 말 그대로 공부 잘한 모범생 티가 팍팍 나면서 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여순이 중간에 탄핵을 받아서 임진왜란 중간에는 사라지거든요. 귀양 가가지고. 근데 나중에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류성룡을 비롯한 남인 일파를 갖다가 밀어내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홍여순이 어디에 임명이 되냐면 대사원에 임명됩니다. 대사원은 요즘으로 치면 검찰총장이에요. 아니,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같은 북인 내에서 디스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홍여순이 무슨 검찰총장이야, 대사원이야 하고서 이 남이공을 중심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소북입니다.
그리고 홍여순을 누가 지원을 하냐면 이사내가 지원을 해요. 그래도 뭐 홍여순 대선 임명해야 된다 하면서 소북과 대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틈이 벌어진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완전히 라인으로 구축이 되면서 서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 소북이 유영경을 중심으로 누구를 지지하기 시작하냐면은 영창대군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유영경이 갑자기 여기서 딱 튀어나왔냐면은 이 사람은 선조 때 이제 신하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무렵에 가가지고 선조 눈에 딱 들어갑니다. 유영경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왕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되게 능했어요. 왕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타고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영경이요,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 지금 전하는 누구한테서 광해군 세자 저하로부터 마음이 이미 떠난 지 오래다. 그러면 영창대군이 새로 태어났으니 이 영창대군한테 내가 줄을 대면은 나중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유영경은 누구한테 몰빵을 치게 되냐면은 영창대군한테 몰빵을 치게 됩니다. 유영경 계산은 그랬어요. 선조 나이 지금 현재 50대. 지금 영창대군이 아직 깐난쟁이지만 보통 통상 가래를 치르면 성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물론 실제적인 그런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겠지만 일단 명목상 성인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래를 치르는 나이까지만 버티면은 앞으로 10년 남았다. 어떻게 해서든 주상전하가 10년만 살아계시고 그 10년만 버티면은 누구 세상이 온다. 결국 내 세상이 오지 않겠냐. 라는 계산 하에 유영경이 누구를 밀게 되냐면 영창대군을 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인홍을 비롯한 이이첩 이쪽 세력들은 누구를 지지하냐면은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을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소북과 대북이 궁궐 안에서 한바탕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그 승부가 벌어지는 단초가 제공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조선시대에 아마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용한 그죠? 용한북이었겠죠. 굉장히 이때 소북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1607년 선조 40년 10월에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찬바람이 좀 휘휘 불 때죠. 그죠? 선조가 방 밖을 나서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막 어이가 막 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자, 그래서 이제 찬 기운이 돌면서 뭐 좀 이제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러진 걸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선조가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갖습니다. 아, 이거 혹시 내가 건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아닌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건강이 지금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자가 전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전의는 뭐냐면은 일을 맡겨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즉 대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타를 시켰으면 좋겠다. 만약에 전의가 어려우면 섭정도 좋다라고 하면서 선조가 먼저 이런 어명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어명을 들었던 중전 임목왕후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주상전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전하의 그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일단 세자가 정치를 갖다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옳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선조 입장에서는요, 아직 영창대군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영창대군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당장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영창대군이 클 때까지는 선조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임목왕후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당연히 좋겠죠. 광해군보다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기한테 좋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임목왕후도 권력에 대한 그런 엄청난 집착이나 욕심보다도 약간 좀 이제 그 여린 소녀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임목왕후가 뭔가 좀 이제 성격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옥정 같은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다면은 오히려 막 선조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전하께서 일어나셔야지 그런 마음 약한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선조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그러자 누가 당황하냐면은 유영경이 당황을 해요. 아니 지금 중전마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영창대군 나이가 2살인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전의를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그 공을 패스했을 때 그 패스한 공을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중전을 말려요. 이거는 그냥 가벼운 관계입니다. 전하께서는 금방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하라는 명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유영경이 그렇게 상소를 올려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정인홍이 디스를 합니다.
저는 정인홍이 디스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유영경이 저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엄형을 거역한 행동 아니냐. 그리고 세자저하가 멀쩡히 계시는데 그럼 세자저하가 당연히 그러면 이때 전의를 해야지. 대신 정치를 안정시켜야지. 지금 유영경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유영경이 여기에서 또 반박하는 상소를 올려요.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덥석 이걸 받아들이면 그게 신화된 돈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보면요, 유영경의 행동이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왕이 아무리 그런 명령을 내렸어도 그렇지 왜 그렇잖아요, 그죠? 삼양지내라고 아이고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그렇게 사양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 명령을 내리는 왕도 체면이 서고 세자도 또 그래야지 좀 이제 안심하고 받고 이제 하는 건데, 유영경의 명분은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반대를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원래 예의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의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해요. 명분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유영경이 영창대군을 밀고 있었고 정인홍이 광해군을 밀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의상 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영경이 겉으로는 예의상 명분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뭐였다. 결국에는 영창대군을 어떻게 해서든 옹립을 시키기 위해서 광해군이 전의를 하는 것, 섭정을 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상소를 올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영경과 영창대군, 아니 정인홍, 나아가서 소북과 대북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선조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뭐 진짜 유영경 말대로 뭐 가벼운 감기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 병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자였던 광해군은 예전에 그 선의쇼로 단련된 것처럼 그때 이미 훈련의 성과가 나왔죠, 그죠? 뭐 선의쇼 할 때마다 석고대제 했으니까 자기가 이번에도 가서 석고대제 한 거예요. 자, 광해군은 석고대제를 하고 정인홍은 유영경을 탄핵하고 유영경은 정인홍을 탄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조가 병석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선조가 유영경의 편을 들 것이냐 정인홍의 편을 들 것이냐, 나아가서 대북의 편을 들 것이냐 소북의 편을 들 것이냐, 나아가서 광해군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영경이 어떤 반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정인홍이 어떤 상소를 올렸는지를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인홍의 말은 마치 실성한 사람의 말과 같다. 실성한 사람의 말과 같아요, 정인홍의 말이. 그러면서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 일파를 숙청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선조의 선택이 나오는 거죠. 결국 광해군 일파를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영창대군 일파를 이 기회를 틈타서 정권을 장악하게 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면 자연스럽게 세자도 교체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선조가 광해군한테 말로는 그랬어요. 내가 세자하고 사이가 굉장히 친근하고 틈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몸을 보존하라.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대북일파가 노골적으로 숙청을 당했어요. 이거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조만간 머지않아서 자기도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땐 그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편비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해군은 진짜 코너에 몰렸습니다. 여기서 탁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은 자기는 완전히 끝장이에요. 광해군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순간, 광해군 입장으로서는 아주 기적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니, 때는 선조 41년 2월, 선조가 아침에 찹쌀밥을 먹고 실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찹쌀밥을 먹고 갑자기 상태가 위독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중으로 향년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선조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 뭐 설은 뭐 이제 여러 가지예요. 뭐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사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광해군 일파가 혹시 독살을 한 거 아니냐, 광해군이 직접 개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북 일파가 마지막 반격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선조를 독살한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독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선조가 갈 때가 돼서 간 것 같은데 57세면 적게 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건강이든 이상중에도 나왔고 하니까 갈 때가 돼서 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거죠.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기적이었어요. 자기한테는 기사회생입니다. 선조가 죽자 결국 대안이 마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창대군이 올라올 수는 없어요. 아직 세자는 엄연히 광해군이에요. 정식 책봉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진짜 16년의 세월 동안 세자라는 칭호를 갖고서 세자의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영창대군이 또 그걸 교체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3살짜리 깐난쟁이가. 자, 여기서 임목왕후가 바로 노선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광해군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임목왕후는요, 뭔가 야심만만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여린 가슴을 가진 그런 소녀틱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임목왕후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냥 빨리 광해군을 인정해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목숨을 갖다 좀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바로 광해군을 인정을 하면서 왕 대위 교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광해군을 선조 장례식 바로 다음 날에 왕으로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보통 왕이 세상을 뜨면요 5일 동안은 장례를 치르고 5일 이후에 다음번 타자가 왕이 즉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거 어긴 케이스는 예종에서 성종으로 넘어갈 때 정도가 거의 유일하고요. 웬만해서는 이거 다 지켜졌어요. 왜? 뭐 이런 상호는 그렇대요. 돌아가신 왕의 영혼이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봐 그래서 5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광해군은 바로 다음날 왕이 즉위하는 그런 수순은 밟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스토리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배경은 뭐냐면요, 그 백그라운드에 작용했던 게 뭐냐면은 임목왕후가 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광해군을. 그러니까 임목왕후가 아예 그냥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지금 광해군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광해군한테 차라리 빨리 지지를 표명해가지고 내 아들의 목숨을 보장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 하에 광해군을 지지를 해주면서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와, 참 길었다. 16년의 모진 세월 동안 진짜 광해군 보면 참 애틋한 감정이 저는 가끔씩 듭니다. 광해군은 원래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왕위 계승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조가 끝까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을 밀었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광해군이 올라온 거예요, 세자로. 그럼 만약에 역사란 만약은 없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광해군이 세자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만약에 선조가 진짜 10년만 더 살았어도 과연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중국은 세자 책봉을 끝까지 안 해줬어요. 이건 중국 내부의 그 나름의 사정 때문에 그랬던 건데, 광해군이 싫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거기다가 아버지인 선조는요, 이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건 진짜 아버지는요, 선조는 자기한테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임금일 뿐입니다. 맹목적인 충성을 바쳐야 될 임금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선조가 광해군한테 그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의쇼를 했고 얼마나 질투와 시기를 보여줬고 또 얼마나 이 막판에 진짜 몹살게 굴었습니까? 그러면서 광해군은 영창대군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에 앉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시녀들까지 대놓고 광해군을 무시를 했어요. 아이, 저 광해군 어차피 저 끈 떨어진 신발 아니야? 다음번 왕은 아무리 봐도 영창대군이 될 것 같은데? 신하들도요, 소부기 득세를 하면서 광해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숨막히는 상황을 견뎌서 막판에 드디어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광해군한테는요 2개의 길이 남아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진짜 그 억눌렸던 억하심정을 폭발시켜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서 한풀이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를 일단 다 덮어놓고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세자 시절에 쌓았던 커리어와 경험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명군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은 2가지.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광해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과연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진짜 애정결핍 2남자,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란 2남자, 선조와 광해군, 이 둘의 피말리는 권력 싸움, 그리고
그 막판에 가서 기사회생으로 광해군이 가까스로 왕이 올라왔다. 여기까지 중점을 두고 다뤄봤습니다. 자, 이 시간 선조 특집 제2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